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세잔, 세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잔이 참 이게 이제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픕니다, 사실. 우리 이제 일반적인 거 뭐 유튜브 눌러보고 해도 다 그냥 그 소리 돌고 이 사람이 뭘 해냈는지 잘 모르는 식의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는 확실해요. 하나는 이거는 그 다음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모던 아티스트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결국에는 뭐라고요? 차별성. 사실 그 아트 자체가 그죠? 다 차별성, 그죠? 그러니까 차별성을 추구했고, 그죠? 근데 차별성 중에서도 형식적 차별성이죠. 내용적 차별성이 아니라요. 내용은 그죠? 우리가 어떤 되게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는 형식적 차별성을 한평생 추구했다. 그 삶을 피카소가 똑같이 본받은 거예요. 피카소도 한평생 그 차별성을 추구한 거예요. 형식적 차별성. 그래서 화면을 어떻게 하면은 다르게 구성하면서 그럴싸하게 구성할 것인가를 한평생 계속 바꿨던 거죠. 피카소도. 자, 그래서 차별성. 사실 사진기도 저거 엄청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즘 뭐 피지컬 AI다 뭐다 하는 얘기가 결국 사진 얘기예요. 철학적인 얘기는 비학적인 얘기는 그죠? 그죠? 뭐 피지컬 AI 어쩌고 해서 3D 프린터도 뭐든 만들어내면 다 똑같은 걸 찍어내니까 그죠? 차별성이 이제 사라지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디서 차별성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그것도 나와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세잔은 어쨌든 요거 그죠? 우리도 여기 그때 나왔었잖아요, 그죠? 217페이지에 한가운데 철인 이렇게 그죠? 세잔은 접근하기 어려운 철인으로 불리렸다. 그죠? 철인이라는 게 철학자. 그죠? 근데 그 구도가 요게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 다음 시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철학자 하면 우리 철인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그죠? 대중적으로. 근데 또 소크라테스 하면 떠오르는 게 또 누굽니까? 그 부인, 악처라해서 그 사람들이 그죠? 그건 대중적인 얘기인데, 그죠? 실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게 사람들이 갖다 붙였어요. 갖다 붙인 얘기가. 그러니까 세잔의 그 오르탕스라는 철을 또 이게 악처다 해가지고 그런 식의 사람들이 갖다 붙인. 그래서 그 처는 나중에 꽤 억울한 그런 좀 일이 있었다, 그죠? 그런 다음 시간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가장 철학적인 화가로 뭔가 칭송되면서 정말 최근 포스트 모더니즘 어쩌고저쩌고까지 아주 현란한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러나 본래적 실체적 모습은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핵심은 차별성 추구고, 그다음에 그 차별성을 무엇으로 추구했느냐? 결국 색채라는 거예요. 색채. 그래서 그거를 다 검토해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잘못 생각했던 거죠. 특히 뭡니까? 피카소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죠? 승자의 역사로 기억되는 바람에, 분명히 이런 면이 있는데, 이런 걸 의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우리 다중시점, 그죠? 위에서 보고 아래서 보고를 짬뽕해서, 이렇게 그죠? 여러 시점에서 본 거를 그렸는데, 의도된 왜곡인데, 이게 의도된 거는 아니다. 그죠? 의도된 거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이런 것도 의도됐다기 보다는 그냥 된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였죠. 지난번에 형태의 왜곡.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왜곡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 이게 병이 안 맞잖아요, 대칭이. 그죠? 그죠? 이쪽은 찌그러져 있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이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저럴 수가 없지. 아무리 그래도 이게 대칭을 좀 맞춰서 그려야 되는 이런 걸 이렇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죠? 거의. 이것도 가다가 이게 뭐야, 색상이 기울어버리고. 그죠? 이게 너무나 비일비재한데, 한마디로 이 세잔은 다중시점은 의도 이런 거보다는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쪽을 버렸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죠, 그죠? 지난번에. 그래서 이런 건 다 사후적인, 그죠? 세잔으로부터 입체주의에 출현은 필연이었다. 다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요.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이 피카소를 현재를 놓고 피카소가 승자니까 피카소를 놓고 과거를 해석해 버리면은 다 거기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석을 한 것뿐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잔은 세잔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물론 당연히 피카소한테 영향을 줬지만, 그러나 세잔을 그거에 맞춰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영향을 줬다는 건 맞는데, 영향을 준 거지만은 세잔은 세잔이면 입체파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부수적인 결과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원근법 파괴나 다중시점 그림을 시도하면서 세잔의 그림이 나온 게 아니라
세잔이 자신이 어떤 차별성, 즉 사물의 색채적 구성을 그거를 시도하다 보니까 원근법 파괴와 다중시점 그림들이 그 부수적 결과로 이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잔은 워낙 그 기본기가 그죠? 기본기가 부족했는데 그죠?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거 볼 때 저 같은 사람도 초심자라서 이거 맞게 그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맞게 그린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데 그죠? 우리는 이렇게 초심자들이 자주 나타나는 오류라고 합니다. 그죠? 세잔은 참 이런 거 보면 이게 진짜 그런데 이런 거를 신경을 쓰지 않고 그죠? 정말 의도된 것처럼 이 어떻게 세잔 같은 세잔 같은 대가가 그래도 한평생 그림을 그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 그리느냐 그 신경을 안 쓰다는 거예요. 그죠? 안 썼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지난번에 제가 또 새로 넣은 겁니다. 데생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요. 데생에서도 이게 데생 작품인데요. 그 데생 작품이 그 완전한 데생 작품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잔이 이제 폐기시켜가지고 나중에 다 폐기시켜서 아주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런 거 봐도 이게 지금 대칭이 안 맞아요. 배경이 그죠? 이게 찌그러져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래서 이렇게 본 거고 이 목은 또 이게 앞에 지금 정면에서 본 거예요. 이게 또 그죠? 근데 색채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색채를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대생 자체를 기본기가 안 된다는 거 대생 자체가.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그때 막 찌그러져. 이 대생을 하고 바로 수채화로 간단히 이제 그 스케치 하는 습작인데 이것도 뭐 똑바로 하는 거를 아예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게 무너져 이게 말이 되냐.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이 사과는 앞에서 이렇게 보고 그린 거고 얘들은 좀 위에서 보고 그린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이것도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빛의 방향도 지금 멋대로예요. 사실은 빛의 방향도 빛의 방향도 그때 보이는 데 따라서 막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세잔은 애당초 데생 자체가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 배운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배운 적이 없이 그냥 지금 혼자 끄적거리다가 18살에 그 구청에서 하는 거 가가지고 시민 강좌 듣고 그냥 해버린 건데 사실은 기본기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어릴 때 배워야 되는데 그 지나버리면 결정적 시기를 지나버리면은 이 신경만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잔이 그래도 뛰어난 한 점은 그 뛰어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니까 용감한 점은 그걸 가지고 이제 들이댄 거죠 계속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회화적 차별성은 그런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하는 그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회화적 차별성을 추구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근데 요거는 없다고 여겼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요게 약간 요거는 이 세잔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 모던 아티스트 우리 이민희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그죠? 일단 해당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난 놈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인구 자체가. 그래서 아까 그 정보 처리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결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정보 처리 비용을 계속 이전시키면서도 이 기술과 이 기술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맞춰서. 다 처리해줄 정보 처리, 한마디로 용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인구 증가가 중요합니다. 상당히. 근데 인구가 이제 정체되고 나면 이게 어려워져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그렇다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40년대 전 세계 인구가 20억이에요. 40년대 20억. 지금 80억이거든요. 80년 만에 내려야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그죠? 그래서 40년대 20억이고, 그러면은 한 1900년대 한 10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얼마 됐겠어요? 그런데 그 인구가 그렇게 팡팡팡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여기 쓴 것처럼, 그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술 좋은 쟁이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 아카데미에서, 에콜드 모자르에서 1년에 뭐 몇백 명씩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말 그대로 서울대 미래만 해도 1년에 200명도 넘게 졸업을 하는데 걔들이 정말 날고기구에서 서울대 온 애들인데 1년에 200명씩 쏟아지면은 걔들 다 잘 그리잖아요. 요런 거 그죠? 있는 그대로 이거 다 하거든.
그럼 거기서 차별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차별성. 그러니까 세자는 아예 그쪽을 기본기도 안 돼 있고 그걸 아예 포기한 거죠, 그죠? 그런 식 이 그림 속에서는 차별성이 나올 수가 없다, 그죠? 맨날 그 기술 좋은 쟁이들이 넘쳐나는 거기서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럴 리가 없다고 해서. 세잔이요? 그렇게 배운 세대라서 믿음이 부족하시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 이게 지금 그때 보셨던 것처럼 하지 않아요. 발레리나랑 똑같은 거죠. 인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발이 점점 높아지고 이게 웬만해서는 안 되는, 그죠? 웬만한 기량 가지고는 정말 그 차별성을 수 없는. 다리뼈를 뺀다 그러잖아요. 아, 발레리나들이요? 실제로 그래야지 응. 그래야지 걔가 다리 들어 보이니까 응. 마지막 밑에 거 뺀다고. 뻥이야. 어쨌든 그 정도로, 그죠? 그 정도로 이게 너무너무나 인구 자체가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를 배우려면은 그거 어떤 정말 유명한 그죠? 그 마스터 장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밑에서 한 십수년 해가지고 배워야 그 정도 기량에 도달하는데, 이제는 그죠?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한마디로 재료도 많고 재료도 넘쳐나잖아요, 그죠? 그 연습으로 늘어나는 건데, 옛날에 연습할 수 있는 그 재료 구하는 것도 어려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재료도 많고, 그죠? 배울 수 있는 데도 많고, 이러니까 웬만한 기량에 도달하는 거는 쉬운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잔 때부터 벌써, 그래서 세잔이 또 그런, 다음번에 정리해드릴 텐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잔이 모던 아티스트, 그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버지라기보다는 그 시점부터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진짜 대규모 경쟁 사회가 된 거죠. 이 아티스트 세계 속에서 대규모 경쟁 사회가 돼서 정말 쉽지 않아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자는 그 틈에서, 그러니까 저 많은 똑같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 속에서 저거는 차별성이 없다, 나는 뭔가 차별성을 추구하겠다라는 생각만 있었던 겁니다. 생각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인상파를 만나면서, 그게 색채다라는 식으로 결국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현대 작가, 이거는 미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음악이든 그죠? 소설이든 이거를 고민하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말 그대로 글 잘 쓰는 사람도 많고, 그죠? 다 교육을 다 받으니까, 그죠?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많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나는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게 좀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한 게 먼저 유명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필요 없이 먼저 유명해지면은, 그죠? 뭘 해도 있어 보인다. 젠슨한 유명해지고 나니까 저 연예인처럼 뭐 먹으면은 사람들 와 가서 보는 거지. 그건 사실 별거 있어요, 그죠? 그 자체는 별게 없는데, 유명해지고 나면은 이제 그것이 유명해졌다는 것 때문에 차별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규모 사회는 그래요, 속성상. 자, 그래서요. 어쨌든 그래서 세자는 저런 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차피 기본적 기량도 갖추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을 포기하고, 그죠? 저쪽을 포기하고 더 중요한 다른 쪽, 그죠? 다른 쪽에, 즉 형태적 정확성, 전통적인 투시법 등은 포기하고, 그죠? 자신이 차별성을 추구하는 쪽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쉽진 않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전 작가들은 바로 그런 회화적 정확성을 우선적으로 지키고, 그걸 지킨 다음에, 그죠? 지킨 다음에 어떻게 차별성을 추구하는 건데,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차별성이 추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판왕으로 나온 게 우리가 봤던 부게로라든지 이런 아카데미의 최고 정점, 아카데미 미술의 최고 정점에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이상은 나올 수가 없죠. 부게로 그림이, 부게로가 이따가 다른 아카데미 전통 그림 하나 보시겠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카소처럼 그렇게 가가지고 뭐 가면 되느냐?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린애처럼 그림 그리게 되면은 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다중 시점인데, 그죠? 길 모양은 위에서 내려다본 거고, 얘는 옆에서 본 거고, 이제 결합한 건데, 그죠? 근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다, 그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린애들 그림은 나름 흥미롭지만은 또 이게 또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죠? 어린애 애들 그림은 다 똑같아요, 또 보면은, 그죠? 나름 재미있고 흥미롭지만 이건 뭐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개념,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죠? 우리 생물학적 자기중심성, 그다음에 문화적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다 비슷비슷하게 해야 된다, 애들 그림이. 그래서 진정한 창의성, 참신한 그림이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피카소가 대단하긴 한 거죠, 그죠? 나름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하고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피카소 나름의 뭔가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이게 딱 보면 피카소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애들 그림도 아닌데 그래도 피카소 그림이라는, 정말 말로 하기 어렵지만 그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피카소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맨날 똑같이 그린 건 아니에요. 계속, 그죠? 90평생 내내 계속 차별성을 추구했습니다. 계속 새롭게 그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봤던 작품이죠, 그죠? 세잔 본 따서 다중 시점, 그죠? 이건 앞에서 이렇게 보고, 이건 위에서 보고 이렇게 그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 지난번에 이제 끝부분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세잔에 대한 해석에서 이게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그동안 뭐 너무나 별로 의심을 안 했죠. 세잔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잔이 편지에서 자기 그 후배 작가 에밀 베르나르에 대해서, 나는 자연에서 원통구 원주를 봅니다. 그래서 사물을 적절히 배열하면 물체나 면의 각변은 하나의 중심점을 지향하게 됩니다. 지평선에 평행한 여러 선의 넓이를 줍니다. 그것은 자연의 단면, 다시 말해 전진정화 영원의 신이 우리가 펼쳐놓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읽을 수가 없고요, 그죠? 근데 저 딱 한 문장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미술사가들과 비평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발언이 됐어요, 저게. 근데 요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책을 쓴다든지 이거 이론가들 아니에요, 그죠? 이론가들은 그 말에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말했다, 이 말에 집착해가지고 그 말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이론을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에 집착해서 그 말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론가들은.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세잔이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게 있느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신은 뭐 자연에서 원통 구 원주를 본다 그랬는데, 이거 뭐 원통 구 원주가 뭐 없잖아요, 이거, 그죠? 없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그림,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이미 이제 우리가 다보다 알죠. 이게 색채적으로 정말 뛰어난 거예요, 색채적으로, 그죠? 그죠? 이게 산이 뭔가 보라색이 실제로 아닌데 뭔가 이른바 야수파를 벌써 저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굴곡을 오로지 그 색면, 그죠? 색면들의, 그죠? 그 배열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이 밑에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하고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색감 자체가 참, 그죠? 뭔가 예쁘지 않아요, 그죠? 사실 그게 이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도 기하학적 모양들이 있지만은 원통 구 원주가 어딨냐고요? 이거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랬다고는 안 했으니까. 예? 갔다고 원통 원주 구를 본다 그랬죠. 근데 본다 그랬는데 우리는 보는 사람 볼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그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원래 화가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화가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론가가 아닌데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지. 어쨌든 근데 핵심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저 편지에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편지에. 평소에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세잔이, 예를 들어 세잔이 한 말이 몇 마디 있지만은 뭐 그 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사과 하나로 파리를 정복하겠다. 들어보셨어요? 그죠? 사과 하나로 파리를 정복하겠다. 근데 그 말은 이 사람이 반복을 좀 했어요. 반복을 말로, 나는 이거로 사과 하나로 파리 사람들을 놀라게 하겠어. 반복하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론적인 말을 이 화가가, 작가가, 예술가들이 하진 않거든요, 잘. 그죠? 그건 비평가들이나 이론가들이 주로 하는 거지, 말은. 그러니까 이게 세잔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잔이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서 사물을 원통구 원주로 분석하고 환원해서 그림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왜 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 후배 작가한테 뭔가 설명을 내가 해줬는데 얘가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편지를 통해서 다시 뭔가 쉽게 풀어서 그 말한 맥락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 대화하는 자체는 모르니까 편지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쉽게 풀어서 말한다고 시도한다고 하다가 딱 한 번 만들어진 거야. 그냥 만들어진 말에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언급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저 편지에. 예. 근데 그럴만한 게 세자는 자꾸 말씀드리지만은요. 그러니까 입체파들처럼 이 기하학적 구성을 한 게 아니라 그죠? 색채적인 구성이 우선적이었다는 거예요. 기하학적인 생각은 없었어요. 세전 자체는. 근데 그냥 우연히 한번 나온 것 뿐인 건데 뭔가 그 맥락 얘한테 그죠? 후배한테 설명하면서 맥락에서 한 번 딱 나온 거에 불과한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론가들은 집착을 해가지고 야 저게 바로 세잔이 말한 뭐 그런 원리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입체파들이 그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했지만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된 그림도 없다고요. 입체파들도 이거 뭐 여기도 응? 피카소가 그린 건데 원통 원추 같은 건 없잖아요. 그죠? 공장을 그린 건데 뭐 아니라고요, 그죠? 입체적이긴 한데 원통구 원추로 이렇게 그 기본 단위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얘기랑 연결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나올 얘기, 지난번에 보다. 그래서 이제 이 본질 또는 진실, 그죠? 그 에상, 그죠? 에센스 그 영어로, 그죠? 진실, 그죠? 베리테, 그죠? 그럼 세자는 사물의 본질 또는 진실을 추구하였던 것일까? 이렇게 맨날 나와요, 그죠? 세자는 어떤 사물의 본질을 추구했다. 그래서 철학자라고 말이 붙은 거예요, 그죠? 사물의 왜냐면 본질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숨겨진 거거든요. 에센스라는 게 또는 그래서 어떤 진실을 추구했다, 어떤 진실, 진리. 그래서 20세기 내내 편집적 해석은 그렇다. 세자는 그 철인 세자는 그 사물의 본질을 추구해서 그거를 재현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요거는 그래도 좀 쉬운 문장이네요. 나름 인상주와의 관계인데 세자는 주위 환경에 지닌 모든 가치와 모든 매혹적인 세부사항, 세부사항이죠. 또는 한 시대를 풍미한 인상주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그의 흥미를 끈 것은 변하는 것의 재현이 아니라 사물이 변하지 않는 측면인데 그 까닭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흩어지고 어디론가 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인상주의라는 건 순간의 인상이니까 순간의 인상을 캐치할 수는 있지만 그거 결국 다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자는 사물이 변하지 않는 측면에 집중했다. 그래서 자연은 한결같지만 우리에게 드러나는 어느 것도 자연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미술은 그 영속성을 통해서 전율을 주어야만 한다. 미술관은 자연을 영원한 것으로 느끼게 한다. 이게 알다가도 모를 말이에요. 사실 이 정도 보면은 그죠? 이게 뭔가 영속성, 영원성. 어쨌든 이 세상의 이 본질, 진실, 그죠? 본질을 추구했다. 진실을 추구했다. 또는 뭐 사실성, 이게 진실성인데요. 시각적 진실성을 추구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림을 봐도 세잔의 그 사과 두 개를 딱 그리고 그죠? 접시를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봐도 이거 또 꼭 삐뚤어 그리네. 상자가 제대로 맞추려고. 그래서 세잔 자신도, 세잔도 이게 자기 잘 맨날 못 맞잖아요. 그래서 세잔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스스로 그걸 의심한 적이 있어요. 의심해가지고 내가 시각이 이상한가? 자기 스스로 진짜 스스로 그래서 내 시각이 이상해서 이게 제대로 안 나와는 안 보이는 거야, 똑바로가 안 되는 건가라고 해서 검증받은 적도 있습니다. 시각 이상 자체를. 그래서 해도 못 맞추니까 계속,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 근데 이게 사과의 본질이 뭔지 알 수 있겠어요? 이거 뭐 사과를 딱 그래도 두 개를 그려놓은 건데, 그죠? 본질이 뭐 있습니까? 아니면 사과나 접시에 그 변하지 않는 측면이 뭐겠어요? 뭐 동그라미 그런 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거 뭐가 본질이 나는 겁니다.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도 이걸 봤을 때 이제 답을 알고 보시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결국 색채예요. 색채감이 정말 대단해요, 그죠? 이런 접시라든지, 그죠? 이 하얗지만 뭔가 보라색과 그죠? 이 사과를 표현한 이 색채감이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 밑에 그 식탁과 어우러지면서, 그러니까 식탁에 분명 이런 색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세자는 왜 같은 색을 연속으로, 그죠? 연속으로 연결할 때 같은 색을 그죠? 칠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색, 그죠? 다른 색으로 계속 조그만 붓질 하나도 다 다른 색으로 이렇게 딱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세잔의 그림을 그리는 그 후배 화가들이 본 사람들이 세잔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림을 그린다는 건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죠? 이게 아니라 세잔은 그림을 만든다고 했어요. 세잔은 그림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조립하는 거죠.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간다. 그죠?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잔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그림을 만든다. 그죠? 진짜 그 만든다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색채라는 거예요. 색채. 이게 본질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잔은 본질이란 말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사용한 적도 없어요. 나는 뭐 본질을 추구한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세잔의 말은 이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표준적 해석이죠. 20세기의 표준적 해석. 세잔이 추구했다고 미술사가들이 말하는 그 본질 또는 진실이란 도대체 뭐냐? 니들이 맨날 세잔이 추구했다고 하는데 세잔이 뭘 추구했냐? 그래서 이 해석은 세잔으로부터 입체주의의 출현은 필연이었다라고 요런 미술사적 관점과 결합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잔으로부터 입체주의가 나왔다. 그러면서 무비판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뭐 거의 다 이 세잔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세잔으로부터 입체주의가 나왔다. 입체주의자들이 영향받은 건 맞는데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잔 자체가 입체주의나 이런 방향을 의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책에 나온 게 이거거든요. 우리 책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세잔은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외양의 기저에는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구조가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불변의 기하학적 요소들, 그러니까 그 구조를 기하학적 요소라는 거예요. 기하학적 요소들을 시각화하면서 세잔은 사물의 본질적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근데 여기까지인데 세잔은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가들은 철학자나 이론가가 아니거든요. 이론적인 뭐 그런 개념 잘 말 못합니다. 하지도 않고. 근데 이건 우리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뒤에 입체파적 해석이 갖다 붙인 거예요. 본질적인 뭐 구조, 기하학적 요소들은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요 말은 한 적이 있어요. 인상주의 미술을 미술관의 미술품같이 견고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은 한 적. 요 말은 이제 요것도 반복해서 자신의 중요한 그 목표로 삼았습니다. 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고요. 다음번에. 그러니까 어쨌든 요게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그 이론가들은 이제 세잔의 이런 그죠? 요 비슷한 본질한 말 쓴 적이 비슷한 말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전통적인 그 철학적인 범주를 바로 적용한 거죠. 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본질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본질의 반대말이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딱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세잔은 뭔가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사물 그런 인상을 추구한 게 아니다.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는 현상이거든요. 현상, 겉모습. 본질은 그 겉모습 밑에 놓여있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어떤 구조나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라 그러면은요, 그것에 또 한편으로 이렇게 또 차별성에 또 말이 나와야 돼요. 차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본질은 뭐냐? 할 때 이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죠? 인간의 본질. 그죠? 본질. 그러니까 이성을 상실하면 인간이 아닌 거죠. 짐승이죠. 그죠? 저 짐승 같은 놈. 그죠? 이성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죠? 이성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그죠? 짐승, 야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본질이 그 존재의 그 핵심적인 차별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불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영속적인 변하지 않는 특성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어쨌든 본질은 현상 밑에 놓여 있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파악한 게 진실이에요. 그것을 파악하면 진리. 사실 요 말도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철학적으로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요. 근데 우리 말은 분명히 다르죠. 진실하고 진리하고 참하고 말이 달라요, 의미가. 그죠? 우리 말은 다릅니다. 그죠? 진실, 진리. 진리는 뭔가 과학적인 뭐 그런 데 해당하는 거고, 진실은 이게 뭔가 가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가치, 옳다 그르다와 연관되어 있고, 참은 또 약간 또 달라요. 참은 자신의 어떤 마음과 또 연관되어 있고, 참되다 저다 하면서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불어나 영어로는 똑같아요. 영어도 그냥 truth, 그죠? true, verite, 그죠? 불어로도.
근데 어쨌든 요 본질을 밝혀놓은 것, 그죠? 밝혀놓으면 명제도 되고 진술도 되고 뭐 그림 같은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밝혀놓으면은 그게 진리다, 그죠? 진실이다. 즉 뭐 인간은 그죠? 인간은 인간은 그죠? 인간은 뭐 이성적 동물이다, 이성적 존재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진리가 되는 거죠. 야, 그건 참이다, 참인 명제다, 그죠? 진리인 명제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본질을 밝혀놓으면, 이거 사물의 본질에 일치하는 것만이 참된 것이며 참된 진술, 진리가 되며, 사물의 본질에 일치하지 못한 것들은 그러면 허위, 오류, 거짓 또는 뭐 가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세잔의 그림은 사물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므로 이게 이제 참된 미술이고, 그죠? 본질을 밝히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아카데미 스타일의 그림들이나 또는 뭐 인상주의 그림들은 가변적인 현상, 그죠? 순간의 그 가변, 겉모습, 외향에만 집착해서 겉보기 일치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 그 모습 그대로 예쁘게 그냥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참되지 않은 거죠. 허위,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딱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잔은 이런 본질을 어떤 대상의 본질을 추구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그 20세기 편적 해석은 우리가 철학하는 이론하는 사람들한테 익숙한 현상과 본질의 이분법을 바로 그냥 적용해 버린 거죠. 세잔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것은 이분법. 그죠? 세잔은 현상을 버리고 현상. 인상주의자들이나 아카데미 스타일의 그런 그때그때 변하는 겉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는 이런 거를 버리고 변하지 않는 본질을 파고들어서 그거를 추구했다. 세잔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게 개념적으로 말하기 쉬워요.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기본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현상과 본질이라는 이분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철학계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럼 그 본질이 뭐냐? 아까 그거 줬잖아요. 세잔이 그 추구한 본질이 뭔데? 변하지 않는 본질이 뭔데? 그죠? 본질은 뭐냐? 그 입체주의적 답변은, 그거는 불변의 기하학적 구조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말은 쉬운데, 그럼 그게 뭐냐는 물으면은 답을 못해요, 사실은. 그 구조란 어떤 것이냐? 라고 하자면은, 그래서 아까 나온 게, 사실 깔끔한 답변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세잔이 언급했다. 그 불변의 구조는 원통, 원추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된 게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말을 맞추기 쉽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론가들은 말을 맞추는 거니까 세잔이 그렇게 말한 게 있고, 세잔이 본질을 추구했다면 그게 본질이지 뭐. 그죠? 그래서 원통, 원추. 그걸 추구했다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리는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러면 원통, 원추가 자연 속에 내재한 불변의 본질이라고 어떻게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원래 본질은 이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어떻게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이 진짜 본질임을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원통, 원추는 우리가 보는 사람이 그 바라보는 주관적인 틀에 불과해. 그렇게 틀로 볼 수는 있죠. 모든 걸 원통, 이렇게 짜맞춰 볼 수 있지만 그게 사물의 본질이라고 증명 못하는 거죠. 그죠? 보는 사람이 그냥 주관적인 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통, 원추가 아니라 그 어떠한 기하학적 구조나 특성을 우리가 선별해서 그것을 사물에 내재한 불변의 본질이다. 그게 라고 말해도 마찬가지 문제점. 그죠? 그것이 진짜 본질인지 증명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질이나 진실을 언급하는 상당수의 글에서는 그 본질이나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 그 뭔지 얘기 안 해. 그냥 세잔은 본질을 추구했다. 사물에 여기 쓴 것처럼 뭐 시각적 사실성을 추구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그게 뭐냐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 본질이 뭔지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세잔의 그죠? 세잔이 말한 거를 다시 우리가 보시면서, 세잔이 그래도 이제 최대한 그래도 말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좀 보시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부지런히, 이거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세잔이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그 다음에 방법이 뭔지, 그죠? 그러니까 작업한 방식은 처음에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색면들에 그죠? 색을 칠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칠해 하나하나 그죠? 같은 색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하나하나 칠해 나가면서 그죠? 칠해 나가면서 이렇게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어긋나고 되는 거죠 모양 같은 게. 이게 세전이 작업하는 방식이고 목표는 그 차별성이고 방법은 결국 색채인 거죠 색채 그죠? 형태보다는 색채.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은 요걸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조아생 가스케라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세잔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자기 친구의 이제 친구의 아들이 세잔을 인터뷰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세잔 죽은 다음에 이제 회고록을 처음으로 이제 세잔 회고록을 펴내는 건데요. 거기서 세잔의 말을 다 옛날에 기록했으니까 그죠? 세잔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작가니까 세잔의 말을 기록해서 회고록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세잔이 이제 자신이 하는 그 작업과 목표를 실제로 이제 한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당연히 어눌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가가 자신의 이걸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말이야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잔은 두 손을 벌리고 손가락을 쫙 폈다가 양손에 깍지를 끼는 동작을 반복했다. 그죠? 이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림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걸세. 한 손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전체 엉망이 되고 말지. 조금이라도 벌어진 틈새나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죠? 깍지를 낄 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서, 빛, 진실이 그리로 새어나가고 만다네. 난 캔버스 위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진행시키네.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한 군데를 고치면은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를 다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를 고치면은 또 다 고치고. 근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작업하는 건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과 정물 같은 경우에는 100번, 그죠? 인물하는 150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업을.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동일한 동작,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캔버스 위에 흩어진 소재에 접근하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흩어지고 사라지지. 자연은 항상 그대로지만 그 외양은 늘 바뀐단 말일세.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세잔은 본질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술가들의 임무는 다양한 요소와 늘 바뀌는 외양, 그죠? 당연히 그 어떤 빛이나 이런 거 바뀔 거 아니에요? 외양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그대로인 자연의 영원함, 그 신비로움을 꽉 붙잡는 것이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변하는 거 밑에 그 본질이네? 그 본질을 추구해 이렇게 말이 딱 나가는 건데 세잔은 그렇게 나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자체를 그냥 꽉 다 껴안는다는 그런 사고예요. 그죠? 변하지 않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아니라 그죠? 뭐 기하학적 구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현상과 본질이라고 말하면 말이 더 쉬워지는데 말하기는 쉬워지는데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이란 모름지기 그 자연의 영원함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 내 말 알아듣겠나? 잘 못 알아듣겠죠, 사실. 그죠?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자연이라는 쫙 벌어진 손가락들을 꽉 잡아서 흩어지지 못하게 꽉 잡아 묶지.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뭐 본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내 눈 지각에 들어오는 이 꽉 짜여진 그거를 뭐 한다는 거야, 뭐 그냥. 그죠? 그대로. 그래서 여기, 저기, 그리고 모든 방향에서 말이야. 그런 다음 색채와 색조와 음영을 선택해서 화면에 늘어놓고 연결해 나가지. 이게 세전이 작업하는 방식이죠, 그죠? 하나하나, 그죠? 색조와 색채를 하나하나 연결해. 여기저기 그리고 모든 방향에서 이건 다 무시점을 뭐 그런 거로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하나로 이제 어쨌든 이게 그 전체론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현상과 본질을 나누는 것은 이게 사실은 그 전체론이 아니에요. 단위를 통해서 구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론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우리가 뭐 원자주의, 그죠? 기본 단위들을 기본 그 입체적인 단위를 놓고 쌓아서 전체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세잔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를 그대로 전체가 꽉 짜여 있는 거를 그대로 그죠? 뭐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밑에 있는 어떤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색채와 색조 음영을 선택해서 화면에 늘어놓고 연결해 나가면은 그러면 그게 선이 되고 바위나 나무 같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대상을 그려놓고 색칠하는 게 아니라, 그죠? 색을 나열하다 보면은 이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잔이 작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색채를 배열하다 보면은. 그리고 양감과 색가, 색의 그죠 값이죠. 색깔을 갖는데 양감과 색가는 내가 자연에서 보는 색면과 색점에 상응하게 되고 내 캔버스는 깍지를 띄게 되지.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맞추면 이제 딱 들어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단단하게 말이야.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느슨해지면 가령 너무 깊이 해석하거나 어제의 생각과 모순되는 생각을 묻어가나 그림을 그리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내가 여기하면 휙 하고 있는 순간 나를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작업하고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말해준 가장 근접한 그래도 말로 표현한 것 중에서는 근데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세잔이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 우리가 작업 같은 걸 보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다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그동안 얘기했었는데, 그죠? 피사로의 교훈, 피사로한테 배우면서 자연 앞에 나가면 자신의 감각에만 의존하라. 자신의 감각에만. 이게 이제 한편으로 인상주의적인 얘기로 들리잖아요. 피사로 인상주의자니까 자신의 눈에 미치는 인상, 순간의 인상을 그걸 포착해서 그리는 것. 그런데 요거를 세자는 조금 다른 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사로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부터 일에 대한 열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거 못하다. 그래서 세자는 피사로의 교훈을 이렇게 요약했다. 나는 그러니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다른 방식을 통해 자연을 재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한 만족감이 밀려왔다. 다른 방식이란 바로 색채다. 그랬잖아요. 색채죠. 형태는 더 이상 윤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색채가 재현의 바탕이 되어야 하며 형태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세상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나오는 거죠. 자연 옆에 나가면 자신의 감각에만 의존하라. 우리 자신의 감각에만 의존하면은 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은 우리가 사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만들어서 선을 윤곽선을 그리는 거지 자신의 감각에만 의존하면은 선 같은 건 없고 오로지 색채가 전체적으로 꽉 짜여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색채의 다양한 변화가 말 그대로 깍지 끼듯이 꽉 짜여서 나한테 들어온다. 그죠? 자연에 선은 없다. 윤곽선은 없다. 단지 색채의 대비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세자는 바로 피사로의 요 교훈을, 그죠? 그러니까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에 비친 인상을 잡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나갔고, 세자는 다르게 나갔어요. 그죠? 이 선 같은 거 없이 오로지 색채의 대비와, 그죠? 그 자신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 배열의 그죠? 색채가 색채의 그 배열을 통해서 형태와 이런 것이 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세잔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 데센과 색채는 별개가 아니다. 색을 칠함에 따라 데센도 이루어진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세잔이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됐고 이 인상주의로부터 무엇을 배우게 됐는지 바로 그 색채를 배우게 된 겁니다. 색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상주의 시기를 마무리한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요 물의 표현이 이게 모네랑은 달라요, 확실히. 그죠? 그죠? 모네도 기가 막혔잖아요. 그죠? 모네의 물의 표현. 근데 이거는 모네 이게 다 물이거든요. 이 물에 비친 달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색면이라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립한 거예요. 그죠? 하나씩 조립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나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물 비친 그림자를.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근데 그런 의미에서 차별성이죠. 그죠? 그래서 모자이크 같은 색면의 터치를 통해서 물에 비치는 빛의 효과를 내고 있는 면에서 전혀 그 모네와는 또 다른, 르누아르와는 다른, 하지만 또 어떤 하나의 그 일각에서 이룬 겁니다. 그죠? 그런 색면의 구성을 통해서 윤곽선 없이 결국 표현됐다는 겁니다. 전체가. 그죠? 특히 물의 표현. 이것도 아주 수작으로 평가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품.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결국 세잔 그림의 감상 포인트는 그 색과 터치와 어떤 그 투박함, 그래서 부정확함이 주는 뭐 생동감, 활력, 양감. 근데 이것도 오히려 이제 그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세잔의 그림은 뭔가 이 색감들이 다 참 좋아요. 우리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는 사물의 다양한 색 변화를 어색하지 않게 구사하는 데 집중. 결국 집중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볼 때 그러니까 인상주의 원칙이 맞죠. 인상주의가 그죠? 어떤 사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색만 있는 게 아니라 빛의 효과에 의해서 다양한 색깔들이 섞여 있다. 그림자도 검지 않고 그림자도 보라색, 심지어 그림자에도 흰색이 있고 주황색. 근데 그것이 변하는, 그죠?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깍지 끼듯이 딱 조립해가지고, 그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그림은 좀 그렇지만은요. 어쨌든 이런 것도 어쨌든 이 터치가 상당히 그 명쾌하고 맑은 이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 투박함, 그죠? 회화적 부정확함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생동감과 활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세잔의 그림은 이게 똑바른 게 없어요. 다 삐뚤어져 있어요, 그죠? 이게 똑바른 게 없어. 다 뭐 거물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거 지금 피사에 사졌다 아니고, 그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이게 뭐 똑바로 그린 게 없어. 이게 인물도 그래. 이 인물은 분명히 똑바로 앉아 있을 텐데 다 이게 좀 기울어져 있어. 인물도 이게 세상에 뭔가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저택, 창문도 그래요. 창문도 다 삐뚤빼뚤하고 그죠? 뭔가 기둥, 굴뚝, 뭐 벽 등 다 똑바로 그려진 게 거의 없어요.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사실은 진짜 이게 다 똑바로 그려져야 되는데 딱 뭔가 맞게 최소한 건물은 그죠? 이런 거는 몰라도 건물은 뭔가 똑바로 그려져 있는 똑바로 그려진 게 없어요. 없는데 하지만 이 경쾌하고 맑은 터치와 이 변화하는 색면 그러니까 이런 면이 그죠? 이게 하나하나 다 이걸 그죠? 이 면에 그죠? 이걸 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창문 하나하나도 그렇고 그죠? 그냥 터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하는 색면을 통해서 인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건물들만으로 어떤 동적인 어떤 생동감, 그죠? 동적 감각이 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유리창이나 이런 거를 좀 보시면은요, 그죠? 창문이 열려 있는 건데 사실은 똑바로 된 게 없잖아요, 그죠? 똑바로 그려진 게 없다는 겁니다. 다 이 굴뚝도 막 이렇게 휘어져 있고 대칭도 안 맞고 다 그죠? 삐뚤어져 있고 뭔가 끼운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래서 이 부정확성, 그죠? 회화적 부정확함 때문에 그래도 뭔가 생동감과 활력이 있는 일단 그것을 이것도 다 유화예요? 네? 요건 유화입니다. 요건 유화고 이 앞에 건 수채화 같은데 요거는 수채화입니다. 요건 수채화고 요건 수채화고요. 요 시기가 수채화를 좀 많이 그렸습니다. 세잔이 요건 수채화고 그죠? 요건 유화입니다. 요거는 자신의 그 부친의 별장 여기에 이제 세잔 작업실이 있었어요. 요 옥상에 3층에 나중에 부친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서 작업을 오래 했죠 나름. 그렇다는 거 이게 다 건물인데 더 삐뚤빼뚤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또 이제 한편으로는 세잔의 매력이 된다. 참 그렇잖아요. 이 끼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잔이 똑바로 된 게 없어요. 사실 그림 보다 보면은 다 그림을 좀 이렇게 돌려봐야 되죠. 조금씩. 사실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때 말씀드린 그 사과 정문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사과와 오렌지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 색감이에요. 색감. 그죠? 이 하얀 천에 비친 이 색감이 대단합니다. 사실 이게. 그죠? 이 터치가 그죠? 이런 초록색이면서도 옆에 그죠? 뭐 청색이면서도 요거 하나하나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죠? 그 실제 있는 그 그림은 아니에요. 실제 있는 걸 그대로 묘사한 건 아니지만 그때 우리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민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잔이 요거를 정보를 이렇게 놓고 그린 게 아니죠, 그죠? 아시죠, 그죠? 놓고 그린 게 아니라 요거 놓고 또 요것도 옮겨서 여기 놓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놓고서 그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보를 놓는 것도 구성적으로 그렸습니다. 구성적으로 요거 놓고 그리고 얘를 또 이를 옮겨서 또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하나하나. 근데 요게 어쨌든 그렇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다시점이잖아요. 이건 약간 앞에서 본 거고, 이건 위에서 본 거고. 식탁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관계가 애매합니다, 그죠? 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되지? 식탁이 어떻게 되지? 알 수가 없어 이거.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식탁이? 그죠? 식탁보. 그러니까 식탁보로 대충 가려버린 거죠 이게 그죠? 뭔가.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정말 그것이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미묘한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 사과의 색채의 그 미묘한 변화들이 어색하지 않게 하면서도 뭔가 그 양감을 가지면서 그죠? 또 터치도 무겁지 않고 절대 무겁지 않잖아요. 터치 자체가 그죠? 무겁지 않으면서 아주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끼우러어요. 뭔가 제대로 놓여진 게 없어. 그죠? 다 뭔가 다 끼우러 있습니다. 그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과 정보라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나왔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인상주의 시기를 대충 마무리하는 또 다른 작품으로 세잔 세 명의 목욕하는 여인들. 그죠? 요거 보시면 뭔가 그 우리 이거랑 공통점이 있으시죠? 218페이지, 그죠? 그죠? 218페이지.
218페이지 대수욕도 이제 큰 목욕하는 사람들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공통점이 있죠. 그죠? 그죠?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무를 활용해서 뭔가 이 삼각형 구도를 그죠? 그죠? 나무를 활용한 삼각형 구도는 이 말년의 대수욕 정말 이 세잔이 근데 이 말년 작품 이것도 미완성입니다. 뭐 제대로 완성된 게 없어요 사실 세잔은 그죠? 이게 완성된 게 없는데 이게 미완성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 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수욕도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이 예술가 예술하시는 분들도 특히 창작 그죠? 이제 이민 선생님은 창작보다는 그죠 뭡니까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이고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은 창작하는 사람들은 이게 한평생 그 가져가는 주제가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까 합창 하신다 그랬는데 그죠? 그 베토벤의 그죠? 베토벤의 초기 작품에 그게 있죠. 합창 판타지가 있죠. 아세요? 네네. 그죠? 이게 이제 그 초기 중기 작품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걸 대작으로 발전시킨 게 그게 이제 합창 교향곡 아니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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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작으로 발전시킨 게. 그러니까 이 베토벤이 그 당시에는 참 이게 그 창의적인 사고였잖아요. 교향곡에다가 어떤 합창을 편성해 넣는다는 게 교향곡 자체에 성악을 넣는다는 거. 피아노가 메인이긴 한데. 그죠? 네. 물론 피아노가 메인이지만 이게 그죠? 여기에 그 성악가도 들어가고 합창도 들어가고 하는 게 그거는 실험작으로 한 거잖아요. 요거는 합창 판타지는 실험작으로 한 거고 나중에 정식 교향곡에다가 합창을 넣은 거는 말 그대로 정말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그 실험을 통해서 속이 뭐 실험적인 작품을 통해서 나중에 이것이 그죠? 정말 합창 교향곡 쓰는데 30년 걸렸다는 말이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30년 정도 계속 그걸 가지고 연구하면서 탐구하고 연구하다가 나온 그 말 그대로 그 대작 합창 교육에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요거 딱 이게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요게 요런 상태. 그러니까 이게 잘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딱 보고 나면은 야 그럼 뭐 베토벤은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런 대작이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그냥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전부터 해놓은 게 없으면은 이게 팍팍팍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끙끙 앓으면서 이런 시도 저런 시도 하다가 대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대수욕도 이것도 그죠? 대수욕도라는 이 말년의 대작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게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에 해당하고 그죠? 요게 이제 요 합창 환상곡 판타지 그죠? 초중기쯤에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그죠? 이 구도를 해본 요런 게 이제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그죠? 이 창조적인 작업을 한다는 게 결국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다양한 습작과 연습과 다면적인 시도를 통해서 뭔가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림도 나름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것도 유명합니다. 유명해진 게 이제 마티스 때문인데 물론 이것도 인상주의적인 작품입니다. 인상주의적인 작품으로 상당히 그죠? 이런 그 거친 이런 그 붓질과 그죠? 인상주의적인 그런 돋보이는 세 명이 목욕하는 그래서 앙리 마티스 때문에 마티스. 마티스는 그 야수파로 이제 널리 알려졌죠. 하지만 야수파로 알려졌지만 그 우리가 20세기 초의 현대미술의 그 혁명을 얘기할 때 피카소하고 마티스를 꼽아요. 그 두 번째 사람으로 안 꼽을 수가 없어요. 마티스. 그 정도로 마티스가 야수파만이 아니라 다른 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뭐 많이 우리가 하시겠지만은요, 보시겠지만요. 그래서 마티스는 그 이 앞에 그림을 이거를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너무나 좋아해서 세잔의 이 그림을 너무나 좋아해서 현대미술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 작품에서 나의 믿음과 끈기를 얻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마티스는 이 그림을 그래서 앙브로아즈 볼라르로부터 구입해가지고 계속 소유하면서 학생들을 가실 때마다 이 그림을 예시로 자주 사용하였다. 근데 뭐를 예시로 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뿌띠 빨레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티스가 엄청 좋아했던 그림이고요. 그래서 세잔은 그 여성과 남성의 전신 누드에 대해서 평생 탐구하면서 그래서 세잔은 왜 인물화가 최고다 그런 말 여기 나오죠 우리 책에도. 그래서 결국 그거를 목표로 가는데 세잔도 그래서 이 주제 그래서 여성 누드, 남성 누드를 꾸준히 그림으로 남겼는데 그 대부분은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단독 누드보다는 주로 3명에서 5명의 군상을 이룬 것들입니다. 이를 주제로 한 작품이 대략 한 200점, 세잔이 남긴 게 한 900점 정도인데 물론 세잔이 이제 그 폐기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900점 중에서 한 200점이 이 누드 관련된 그 목욕하는 사람들 유아 수치와 드로잉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재밌다고 해야 되나? 재밌는 그 퍼즐 퀴즈 이게 이제 마티스 작품이에요. 마티스 좀 전에 마티스 이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거 현대 작품으로서 마티스 거북이가 있는 목욕하는 여인들 그죠? 그죠? 이 뒤에 게 요게 하늘이고 요게 물이고 그죠? 요게 이제 풀밭이고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세 명의 여인을 그린 참 알 수 없는 그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단히 모호한 수수께끼 같은 정말 작품이죠. 이 뭐냐 말 그대로 현대 미술.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를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야 이건 뭔가 마티스가 그죠? 야수파 이후 시기에 뭔가 초현실주의적인 이건 정말 알다가도 모를 꿈과 같은 그런 장면을 그렸다. 어쩌다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해석이 정말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별의별 희한한 뭐 그죠? 뭐 프로이트 가지고 뭐 성적인 해석 그죠? 이게 뭐 남성성이고 어쩌고 성적인 해석부터 해서 별의별 게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의 해석은 그런 건 헛소리다. 이 그림을 많이 보다 보면 이게 나와요. 이거는 그런 거 헛소리고 아까랑 보면 이거랑 보면 된다. 이거랑 보면은 그죠?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이게 아티스트가 그렇게 좋아했다며 이게 그죠? 저것도 세 명이고 또 세 명 아니에요? 세 명의 여인들이 목욕하는 거 그죠? 세 명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고 그죠? 예, 마티스가 정말 극찬을 한 그런 작품이고 마티스가 그래서 이거를 그렸어요. 뭔가 비슷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남편 사진 같은 거 아니에요? 예? 남편 사진 같은 거 아니에요? 남편 사진이요? 내가 이것도 인간으로 만드는데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못 그려도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마티스가 아까 말씀드린 요거 이 그림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그죠? 사실 근데 네. 그런 둘 다 못 그리고. 목욕하는 그림 같은 거 보면 네. 세상에 말한 게 아주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원추형을 시도한 그림. 네? 어떤 거요? 물 자체가 네. 동그란 면이고 나무가 네. 딱 원추형 기본적인 구조라. 나무가 사실 나무가 면이잖아요. 이거? 네. 뭐 그럴 수도 있어. 삼각형 구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 구도는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삼각형 구도는 그때도 나왔죠. 근데 마티스가 왜 이 그림을 극찬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게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제가 뭐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기록을 봐야 되는 건데 그죠? 마티스가 이거를 왜 극찬했는지 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뭐 어떤 포인트를 얘기했는지를 그거는 기록을 봐야 되는데 그 기록상으로는 볼 수가 없는. 근데 이 삼각형 구도는 왜 그때 그 오베르의 그 목맨 사람의 집에서도 나옵니다. 삼각형 같은 거 그죠? 그런 구도는 이미 그 전부터. 산게 이거라서. 말이라고 하면 가격이 적용을 시킨 거는 사람들 포즈가 너무 딱 맞춰져 있는 것처럼 그죠? 느껴서. 그죠? 아까 그림하고 요게 제 해석이에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현대미술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야 이게 뭔가 심오한 뭐 해서 뭐 프로이트의 리비도니 뭐 어떤 성적인 뭐 그런 거니 뭐 초현실주의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그게 오히려 이상하고 이거 그냥 단순하게 세잔의 그 앞 작품에서 그려진 장면에서 암시되고 있는 다음 장면을 그린 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저는 이 제 해석이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지금 이게 그래서 아니 세잔 그 뭡니까 마티스가 세잔 아까 그 그림을 엄청 그 중요한 작품으로 여겼다며 그죠? 이제 여성 인물이 3명 나왔잖아요. 목욕하는 여성 3명 그죠? 똑같이 제목도 목욕하는 여인들이고 그죠? 거북이가 있고 그럼 이게 지금 또 머리색을 보시면 이 머리색 그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여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딱? 가운데 저 거북이 잡고 있는가요? 거북이를 잡는 건지 아니면 좀 놀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오히려 이거는 별 생각 없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거 괜히 아까 거기다가 뭐 초현실주의적인 뭐 리비도가 어떻고 이게 뭐 해석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둘이 좀 뭔가 놀란 거죠. 번 있어. 거북이 나와서 거북이 나온 거지 거북이가. 아 여기 거북이가 없는데 없지만은 그죠? 아 이거 뭔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목욕하다가 야 이거 뭐야 거북이네 그래서 이러다가 이거 뭐 이제 머리 이러고 있다가 야 뭐야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이거겠지. 야 이거 나왔네 지금 그죠?
이제 헤어스타일도 그러니까 아까 일어섰던 여기 앉았던 여성이 이 헤어스타일 비슷하고 그죠? 이제 그 여성은 물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앉은 거고 거북이가 나오고 그죠 거기서 그렇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장면의 연결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아니 마티스가 뭐 심오한 생각을 해서 그렸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미술에 대해서 그죠? 워낙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해석이 말 그대로 이 말 그대로 그 뭐보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냥 자꾸 이상한 거 갖다 붙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가들은 진짜 작가들은 그런 생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 뭐 프로이트의 리비도가 어떠니 뭐 융의 뭐 원초 뭐 그죠? 뭐가 어떠니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그 느끼는 대로 감정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제가 보기엔 그 다음 장면 그린 것 같아요. 그냥 그죠?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저 그림이 워낙 말이 많은 그림이라서 저 거북이 그림이 사실 말 진짜 많아요. 많은 그림인데 이거를 보고 나면은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그냥 이 다음 장면으로 딱 만든 거 아니냐, 그죠? 이 여인들이 뭔가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거북이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죠?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린 거 아니겠느냐? 머리 색깔도 대충 맞고 뭐 그런 건데, 그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해석은 그래서 이걸 너무 모던 아트를 이거를 특히 미술을 어렵게만 해석하려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더 그게 더 미술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그죠? 근데 그렇게 보면 더 재밌잖아요, 오히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잔의 이제 삶으로 다시 와서요. 삶. 이제 세잔의 이제 삶과 작품 활동.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안 한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파일을 좀 건너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잔 그걸 오는 바람에 세잔의 그 미술 이제 스타일에 대한 얘기. 거의 더 중요하니까 그걸 오는 바람에 지난번에 그 뒷부분에 안 한 게 있거든요. 세잔이 중간에 넘어오는 과정, 그 인상주의에서 지금 인상주의의 거의 이제 끝에 도달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길로 나아가는 그 얘기를 다 이제 한 거 아닙니까? 큰 스타일을.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잔의 인생과 또 주요 작품들을 앞으로 쭉 보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주요 작품들을 많이 보시면서 삶과 더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세잔은 저렇게 남프랑스에서 태어나가지고요. 파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살롱전에서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죠? 그 가세 등등과 피사로하고 어울리면서 그림도 같이 그리고 배우고 그러다가 또 전시회에 참여했다가 욕 어마어마하게 먹고 크게 실망을 하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1회, 2회, 3회 아까 말씀드린 그 오베르의 목을 여기 그 삼각형 구도가 좀 있어요. 세잔은 삼각형 구도가 그죠? 여기 초기 작품에 그래서 이미 자 그래서 1회, 2회, 3회 어쨌든 빅토르 쇼케를 알게 돼서 빅토르 쇼케 그죠? 이 사람이 그 자신의 그림을 구입해주는 그런 참 이런 거 진짜 안 맞아요. 다리가 여기 어떻게 적어도 다리는 좀 맞춰야 되는데 이거 살롱전에서 계속 떨어지고 3회 인상주의 전시회도 엄청난 그 욕을 먹고 그죠? 이렇게 임산부가 놀래니까 이런 그림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욕을 먹고 하지만 자신을 지지해주는 이런 그죠? 이런 그죠? 이게 그 물랭 갈레트의 부도에 나오는 그 장면 그 사람 같은 분들 지지자를 얻고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세잔은 그 동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죠 그림을 그렸지만 결국엔 다시 이제 혼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파리로 와서 전시회다고 했는데 욕만 뒤지게 먹고 그죠 이 사람들 다 이 자신을 촌뜨기 취급하고 실제로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죠 자신을 그 촌사람 취급을 하고 또 그 당시는 얼마나 그 사투리가 심했겠습니까 그죠 이 부산 아직 그 완전히 된 게 아니니까 사투리가 엄청 심했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점점 고독과 고립 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에 따라 혼자서 탐구하고 혼자서 점점 몰두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은둔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슬슬 한번 파리에 와서 이렇게 전시회 인상주의자들과 전시회를 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다시 은둔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쓴 것처럼 비평가들의 혹평과 세상의 조롱에 상당한 심리적 상처를 받았고 영적 환멸을 느꼈고 보게 되시 다 떠나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인상주의자들한테 그 도움을 받았지만 나는 그들과는 분명 다른 길.
어쨌든 뭔지는 모르지만 자신은 또 이 사람들하고는 뭔가 차별성, 그죠? 차별적인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떠나게 되죠. 떠나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면 문제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면 자신이 아직 완전한 기초가 없는데 혼자 작업하게 되면은 결국 다시 옛날, 그죠? 옛날 그 과거의 관념과 정념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림 그리는 방식은 분명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면들의 연결을 통해 세상의 단단함, 아까 말했던 뭐 깍지를 꽉 끼는 것처럼 추구하고 있었지만 이 주제가 이제 자연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자신을 사로잡았던 어떤 뭐 유교, 여체, 폭력 등 주관적 상상의 세계가 되살아나서 요것도 한때 요런 그림을 많이 또 그려야 됩니다. 세잔이요. 이런 그죠? 뭐 그죠? 옛날 그죠? 그 성 안토니우스 자신이 읽었던 책 그죠? 그 고전 책 읽었던 그런 거를 주관적인 상상의 세계로 그리는 거죠. 이런 걸 반복해서 여러 번 그리고 이런 거 돈키호테 그러니까 자신을 그린 것 같아요. 자신이 돈키호테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아예 그 상상의 장면이에요. 환상의 장면 그죠? 환상의 장면으로 자기 멋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비율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도 보면 좀 뭉크를 또 연상시키죠. 그래서 에드바르드 뭉크 그죠? 세자는 이 초기에도 살인 장면을 그린 적이 있는데 이 뭉크의 어떤 표현주의의 전조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영향을 받았어요. 뭉크도 영향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뭉크는 인상주의 영향을 받아서 강렬한 색채가 흐르는 듯한 붓질, 그죠? 이 뭉크 특징 아니에요? 흐르는 듯한 이 붓질, 그죠? 죽음과 병에 대한 주관적 환상을 그렸다. 정말 뭉크 그림. 근데 어쨌든 세자도 특이한 거지. 이거는 물론 상상의 장면이죠. 실제 모델을 놓고 그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다시 또 친구들하고 멀어지고 나니까 또 지 혼자 그냥 이런 거 그리고 싶은 데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나름 근데 이런 것도 나름 그 색채 효과는 뛰어나요. 그죠? 나름 그 정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색채 효과가 나름. 그래서 이렇게 뛰어나고 이것도 현대 올랭피아죠. 현대 올랭피아를 더 노골적으로 그린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아예 어떤 그 여성의 어떤 여성성, 영원한 여성성 해가지고 그 여성의 어떤 육체성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듯한 뭐 이상한 그림 그렸어요. 세상에 그죠? 이게 자기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그죠? 여성의 육체성을 놓고 다 이렇게 그죠? 어떤 그죠? 음악가나 뭐 사람들이 경배를 올리고 있는 그런 이상한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그림인데요. 나름 뭐 세잔 초기 작품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다 이거 환상의 장면이에요. 환상 그죠? 비너스와 큐피드 그죠? 여성 나체들인데 그죠? 이런 상상의 장면들. 이런 거는 지금은 그 주인을 알 수 없는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소장자가 이제 꾹꾹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서 흑백 사진으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소장자가 꾹꾹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떠나고 나니까 자신의 그냥 상상을 다 그리는 거예요. 상상, 그죠? 그래서 파리스의 심판, 요거 아시죠, 그죠? 그 장면도 그리고 이런 그 사티로스들이 이런 식으로 ним프들을 습격하고 있는 장면도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성적인 상상이나 그죠? 여체에 대한 상상, 다 상상의 장면들이 이렇게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한평생 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의 그 나체, 그죠? 누드에 대한 그 탐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 피카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피카소한테. 5 여인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5명 아니에요. 그죠? 5명이 모욕하는 여인. 그래서 모욕하는 여인을 1명만 그린 게 아니라 이 세자는 항상 3명, 4명, 5명. 근데 5명을 선호했어요. 선호했으면 5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 이게 피카소한테 어떻게 영향을 줬어요? 바로 아벨링의 처녀들이 5명 아니에요. 이게 피카소가 이거에서 5명, 그죠? 세잔이 5명을 그렸기 때문에 자기도 그죠? 아벨링의 처녀들 5명을 그린 거죠. 그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나체 여성 분상을 많이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름 그래도 남성 나체 분상도 꾸준히 그렸습니다. 뭐 아주 많진 않지만요, 꽤 많이 그렸어요. 남성 나체도 많이 그렸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이 나름 유명해요. 요게 나름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맞아. 이게 골반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거 하긴 인체 해부학적인 정확성을 요구할 수 없죠. 세잔한테 그죠? 형태도 못 맞추는데 해부학적 정확성을 요구할 수 없는데, 근데 이 그림은 나름 유명해요. 이 그림 나름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레다와 백조거든요. 이게 이제 전설을 뭐 전설이 아니에요. 신화죠. 이게 그리스 신화인데 아세요 이거? 레다와 백조? 그죠? 이 나름 요 정도까지는 알아두실
이게 많이 나오는 그 신화입니다. 그래서 세자는 이 주제를 여러 번 그렸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릴 때 읽은 그 고전 그 신화의 바탕을 두고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백조가 이 레다를 그 이제 그 탐해서 육체적으로 탐하려고 온 겁니다. 그럼 이 백조가 뭐냐? 이 백조가 제우스예요, 제우스. 왜 원래 제우스가 뭐 다른 걸로 변신해가지고 이제 그죠 하는 거 많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레다와 백조. 레다는 아이톨리아의 공주로 스파르타의 왕비가 된다. 그래서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해서 레다를 찾아와 유혹하여 관계를 맺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가 돼.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신화니까 그죠? 제우스가 이제 신이 그죠 와서 그 왕비와 관계를 맺고 이제 자녀를 둘을 낳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인 헬레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이게 누굽니까? 이 스파르타의 왕 멜레나우스의 아내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파리스의 사과에 연관된 거예요. 그게 왜 그죠? 파리스의 사과가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그 여신들 셋이서 그죠? 헤라와 그래서 제우스의 부인 헤라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포로디테가 서로 싸우잖아요. 내가 제일 이쁘다. 그 이제 사과 띡 던져놓고 제일 예쁜 사람이 사과를 가져라 황금 사과를. 그랬더니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제 파리스가 그 트로이의 왕의 아들 아니에요. 파리스한테 야 네가 심판해봐라.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조건을 내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는 뭐 아시아를 주겠다, 뭐 세계 전체를 뭐 주겠다. 아프로디테는 제일 예쁜 여자를 주겠다 해가지고 야 그래 그래가지고 그 제일 예쁜 여자가 이 여성인 거죠.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신화가 그죠? 레다와 백조 신화가. 그래서 그거를 놓고 싸운 끝에 이제 그 헬레네가 트로이로 납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파리스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그죠? 납치해가지고 파리스한테 주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신화적으로 그렇게 얽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고대로부터 서구 미술사에서도 매우 많이 언급된 주제로서 이제 19세기를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20세기부터는 이제 별로 언급이 안 되는데 19세기까지 엄청 많이 언급됐습니다. 세잔의 위 그림도 그 목록에서 꼭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요. 이게 미켈란젤로하고 다빈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주제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물론 그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작품은 이 그림이 원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작은 소실됐는데요. 여기 어쨌든 보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죠?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그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모사. 이때는 모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림 인쇄술이 없으니까요, 그죠? 유명 작가가 그린 그림을 그 밑에 그 마이너한 작가들이 모사해가지고 다른 데 갖다 많이 팔았어요. 물론 이제 그 돈을 지불하고 팔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빈치적이죠. 얼굴이 약간 그죠? 좀 그런 티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적인 그런 이 백조가 이렇게 찾아와서 레다를 찾아온 그런 그림. 요거는 또 미켈란젤로스럽죠, 약간 그죠? 소실된 그림을 나중에 모사한 그림. 근데 여기 마니에리즘이 반영되어 있어요. 마니에리즘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체 왜곡, 그죠? 그 초성선. 그래서 요거 좀 그렇죠? 그죠? 얼굴은 작고 너무 이게 크게 이렇게 비대하게 된 16세기 마니에리즘이니까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지금 백조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성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 아니에요? 그죠? 뭔가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림은 워낙 많이 그렸고요. 그래서 이 레다와 백조 얘기할 때 요 세잔의 요 그림도 항상 언급돼요. 요 그림도. 그러니까 레다와 백조 관련 이 그림이 무지 많거든요. 미술사에 몇십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요 세잔의 그림도 대표적으로 항상 언급됩니다. 이렇게 그린 그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카데미 전통에서 나온 유명한 그림. 요것도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인들은 이걸 제일 좋아하죠. 그죠? 이게 장 레옹 제롬이라는 바로 우리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때 아카데미 전통, 그죠? 바로 19세기 말에 그 쟁이들 말 그대로 기술자들, 그죠? 그림 기술자들이 그린 그 최고봉 중에 한 명인 제롬이 아카데미 스타일을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명으로서 이 백조가 지금 이렇게 그죠? 오고 있고, 그죠? 레다가 이렇게 맞이하는. 정말 아카데미적인 그림으로 최고로 그린 그림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카데미 그림은 오늘날의 AI도 못 그려요. 이거 못 그려요. AI도 이거 학습시켜서 그린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정말 사람 손으로 이거 하나하나 그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날로그를 잘해야 디지털도 잘한다. 아날로그를 잘하는 사람이 디지털도 잘한다. 그래서 디지털만 해가지고는 그걸 뛰어넘을 수 없다는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시엔 이런 그림들이 차별성이 없으니까, 그죠?
그 액벌드 보자로 나오고 다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차별성이 없잖아요. 이런 수백 명씩 나와가지고 이 솜씨 좋은 쟁이들이 그림을 그리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차별성이 없다는 게 뭡니까? 차별성이 없다는 게 그림이 그만큼 흔하다는 거 아니에요? 흔하면은 당연히 이 코인으로서 가치가 없죠. 그죠? 코인으로서 그죠? 그래서 미술 시장에서 이제 이게 가치가 하락하는 바람에 그죠? 오히려 미술 시장에서는 이제 피카소나 이런 그죠? 차별성 있는 몇몇 그죠? 그 인상파들이나 이런 그림들이 이제 새로운 코인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그런 그림들이 미술 시장을 그 장악을 하면서 그게 이제 20세기 역사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차별성 있는 그림만 코인을 탔고 이렇게 이제 예쁜 그림들을 그리게 된 거는 이제 오히려 흔하게 된 거죠. 그죠? 차별성을 상실한 사진이나 그죠? 일상 그 기계 또는 이제 달력 그림 뭐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통이 끊긴 거잖아요. 아카데미 전통이 어떻게 보면은 그죠? 20세기 1920년대 피카소의 승리로부터 이게 끊겨 버렸는데, 근데 이제 100년 지나고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 생산된 작품들이 이제 최근에 인기인 거죠. 또 이제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그죠? 그때 생산된 아카데미 작품들이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코인이 돼가지고 그죠? 엄청 미술 시장에서 가치가 엄청 높아지고 있다, 그죠? 한때는 말 그대로 엄청 가치를 인정 못 받았는데 이제 그런 미술 사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사는 결국 똑같아요. 그것도 그 아까 이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해지고 나면은 그죠?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그 어떤 내재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 정도의 그 평가나 그 시장 가치를 인정받는 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번에는 세잔의 그죠? 후기 그 인생과 이제 그 주요 작품들 몇 개 더 보시고 다음 주에 세잔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